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시간이죠. 오늘은 매우 도발적인 책 제목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사실 요즘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야, 미국 패권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용감한 제목의 책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하게 된 것은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저자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호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꼭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께서는 이제 KBS의 이정민 기자님이십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여러분들께서도 꽤 낯이 익으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KBS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KBS 밖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는 건 거의 사실상 처음이어서 되게 떨리네요. 떨리세요? 예. 일단 기자님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KBS에서 기자로 활동을 현재도 하고 있고 입사한 지는 한 24년 됐습니다. 24년. 예. 그래서 지난해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2021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으로 이제 미국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국제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 이슈를 다룬 지는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거의 한 15년 넘게 이제 다뤄왔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또 경제부에 있으면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를 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금 경제 이슈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좋은 기회였던 게 제가 있던 시절에는 바이든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선거 국면에 들어가던 딱 그 시점까지 제가 있었는데 그 이슈를 좀 쭉 연결해서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좀 행운이기도 했고요. 좀 깊이 관찰했던 뭐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이 책을 쓰게 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의 모습을 이제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다각도로 이제 보셨는데 바쁘실 텐데 이 책을 쓰시게 된 특별한 동기, 내가 이 책을 꼭 써야겠다라고 했던 동기가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원래 이제 이렇게 광범위한 주제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 3년간은 미국에서는 전쟁의 시대라고 불렸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그 이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하마스의 가자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굉장히 전쟁 이슈가 자주 그리고 미국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 사회에서의 논란도 꽤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의 시대를 겪고 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선택한 방향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는 거였죠. 그동안 애써온 바이든 대통령은 낙선을 했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쭉 보면서 그러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와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가 뭐가 달랐던 걸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크게 달라졌는가였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기사 쓰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취하려 한다. 미국이 자기 이익 때문에 동맹을 압박한다, 억압한다는 얘기는 그때도 썼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한국의 뭐 전기차 보조금 끊어버린다거나 우리가 트럼프 정부 때 이제 많이 우리나라를 압박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복원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철강 관세, 철강 쿼터제, 그걸 풀어달라고 3년 내내 우리 대사관에서도 그랬고 한국 정부에서도 많이 요구했거든요.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런 정책들이 쭉 이렇게 갈팡질팡 오가다가 결국엔 트럼프를 선택하게 되고 미국이 더욱 더 강하게 이제 동맹을 압박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트럼프 정부의 튀는 정책이 미국을 바꾼 것이 아니라 미국에 쭉 가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제대로 미국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측면에서 저도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여러 다각도로 이제 미국을 바라보셨는데 기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하고 지금 2026년 6월 달 현재 미국하고는 꽤 차이가 크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어떤 인식하고 현재의 미국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면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자국 뭐 우선주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많이 하던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을 인식하는 방법. 저희 외교를 다루는 기자들도 그렇고 외교관들도 그렇고 외교가에서 흔히 쓰는 말. 한반도 천동설.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굉장히 한반도에 어떤 뭔가를 하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정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가 미국에 3년간 있으면서 가장 많이 느낀 별 관심이 없구나 했어요. 별 관심이 없죠. 사실은. 별 관심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일본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 관심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도 한국은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미국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한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그래도 조금은 열심히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뭐 이제 다른 나라들만큼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약간 속된 말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확실한 생각을 뭐 해서 쟤네들은 어디 안 가. 예, 어디 안 가고 우리 편이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미국 기자들도 크게 관심이 없는 이슈. 그래서 한일 이슈가 크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네. 그게 굉장히 미국에는 좀 부담을 덜 줬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정책, 일본에 대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미국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지죠. 얼마 전에 다들 예. 이제 조셉나이 교수님도 돌아가셨던 것 네네, 같고. 네. 예. 이제는 한반도 이슈만 해서는 사실은 학자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래서 일본을 같이 한다거나 아예 동북아로 돌거나 동북아로. 중국을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한국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 미국은 그래도 한반도에 관심이 있을 것이야라는 인식이 저는 좀 많이 미국에 와서 바뀌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미국은 전 세계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야. 또 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의 외신을 보면 네. CNN 뭐 그다음에 뭐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스 예. 국제 이슈가 굉장히 많고 앞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정가 또 미국 외교가에서 당연히 국제 이슈는 곧 우리나라 이슈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유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외교부는 국무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 업무 처리하듯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국제 문제에 이렇게 정치인들은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미국 국민들은 관심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고. 나 사는 게 바쁘죠, 다. 그래서 그 실제로 미국 국민들의 경우에는 제가 책에는 썼습니다만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자기 주를 평생 벗어나지 않는 네. 인원, 미국 국민의 한 10% 정도가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의 국민들은 외국 이슈를 거의 엘리트들의 전유물. 그런데 엘리트들에게 저렇게 놔둬서는 우리 생각 안 하고 계속 국제 이슈에 돈을 퍼붓겠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렇게 먹고 살 게 없는데 뭐하러 저렇게 돈을 퍼붓나가 이제 굉장히 미국인들이 갖고 있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었고 그것이 지금의 어떤 국제정치로 쭉 이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책 이야기 서문에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끌던 인물이죠. 엘브리지 콜리와 인터뷰했던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가 사실 전 되게 재밌었는데 이걸 말씀 다 드리면 이제 책을 안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되게 흥미롭다라는 이야기는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엘브리지 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특히 이제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꽤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엘브리지 콜리의 생각, 이야기 이것이 워싱턴의 분위기라고 일정 부분 봐도 될까요? 엘브리지 콜비를 사실 제가 이제 만났을 때가 2024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차관 취임은 2025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1월에 됐죠. 그런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시에 2024년 5월 기준에서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저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감히 이제 꺼낼 수 없던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한국 기자 앞에서 막 쏟아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워싱턴의 뭐 국무부의 인물들도 여러 차례 만나보고 뭐 했지만 굉장히 외교적 수사로 덮인 말들을 많이 하면 특히 한국에 와서는 더 하고 한국 기자들 만나서 더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행간에 있는 거를 해석하고 쓰느라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제가 엘브리지 콜비를 만나서 실제 인터뷰를 했을 때 느낀 느낌은 그냥 내가 행간에 쓸 걸 이 사람이 다 말하고 있구나 였습니다. 이제는 날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엘브리지 콜비라는 인물의 성격이 아니고 그 정도 이제 말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서 원래는 그런 차관 정도의 인물에 갈 거라고 예상치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백악관에 더 높은 자리로 가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 그런 식으로도 나왔고요. 결국은 안 될 거야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좀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뭐 되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외교 방향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교 방향은 우리의 국제사회에 투입되고 있는 모든 자산과 모든 관심은 중국 견제에 맞춰줘야 된다.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손떼자. 예. 그리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확한 입장. 주한미군 필요하지. 그런데
주한미군에 그렇게까지 돈을 쓸 필요가 있나? 한국 이미 부자인데 충분히 군사비 될 필요 있고 군사력 좋은 나라인데 왜 그렇게 돈을 써야 하지? 그런 다음에 한국도 중국 문제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우리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지가 줄을 이뤘거든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가장 추구하는 바는 중국 견제의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그리로 맞추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인물이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리에 사실은 이제 한국의 정책은 정책 차관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그렇죠. 만질 수 있는 네. 자리인데 이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정책 차관으로 이 사람이 임명됐을 때 아 저런 사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실 요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자리였으면 더 한국에 압박을 가했을 텐데 차라리 그거보다 높은 자리로 가서 전체 세계를 봐야 하니까 조금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강한 미국 중심주의 외교 정책을 펴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 걸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했는데 자관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북한과의 협력을 이제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네. 우리 쪽 표현을 빌리면 이제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까지 격상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 엘브리지 콜리의 어떤 생각이 이제 현실로 드러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북중 협력이 뭐 오늘만 있는 일은 아니고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이 콜비라는 인물 그리고 미국이 현재 걱정하고 있는 건 뭐 그동안에 쭉 해왔던 협력의 수준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미국이 소위 이제 적대 국가 혹은 견제하는 국가라고 일컫는 몇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미국 사회가 걱정하는 거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놓고 볼 때 중국이 자꾸 이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고 중국이 이 나라들이 어떤 미국에 대한 대항을 하는데 뒷배가 되어주는 걸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가 다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라고는 하지만 다 자기들만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식의 이제 협력이 가능하냐, 느슨한 협력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은 이제 정말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제 빠른 해를 뭐 내년쯤으로 보는 2027년 이야기 나오죠. 내년 이제 인민해방국 건군 100년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맞춰서 중국도 뭔가를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의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하는 선택을 할 때 북한이 거기에 뛰어들지는 않더라도 동시에 한국에서 도발을 해온다거나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의 큰 어떤 명제, 미국의 외교 전략, 미국의 전쟁 전략의 큰 명제는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는다예요.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투사하면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중국의 어떤 태도가 결국에는 북한, 이란, 러시아를 돕고 백업해서 여러 군데서 전선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에는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이제 방어 못해. 그러니까 한국이 방어하고 유럽이 방어하고 알아서들 살아라. 그리고 우리 이제 너희를 지켜줄게. 돈도 많이 들고 유럽 한국 잘 살잖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너희 스스로를 방어해라. 우리는 중국에만 집중하겠다. 이것이 미국의 좀 가려진 속내 그리고 이제는 드러나가고 있는 속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이 한때는 뭐 두 개의 전선에서 모두 다 승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했지만 이제는 다 포기를 이제 한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미국의 이제 전략 변경은 더 이상 이제 그 과거에 어떤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의 힘이 좀 약해졌다. 또 그 핵심에는 이제 미국의 그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졌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기자님께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적자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크죠. 왜냐하면 이게 군사비를 이제 늘리고 싶어 사실은 미국의 어떤 군사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이 있어요. 뭐 군사 뭐뭐 해서 이제 정해진 비율이 있고요. 또 이제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패착이 있었어요. 한 20년간 이제 세계 전쟁이 없었고 사실은 평화로운 시대였잖아요. 미국이 싸워온 대상은 비국가 세력들 소위 말하는 테러리스트들 이런 세력들이 줄을 잃었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밀 타격하면 어느 정도 제압이 되는 뭐 물론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전력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군사력을 운용하는 게 조금 느슨해지고 그리고
첨단 전력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 것에 대한 회의론도 좀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는 이제 뭐 항공모함 그다음에 해군력에 대한 비유를 들었었는데 네네. 몇 번에 또 이제 자꾸 무기가 발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넣고 싶잖아요. 막 개발도 막 좀 더 나은 것 이렇게 하고 싶다 보니까 패착도 많이 엮어서요. 그렇죠. 뭐 예. 컨스텔레이션급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부어넣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배 한 층 못 만들고 남은 것도 없고 그냥 예, 끝나고 끝났죠. 고장나고 뭐 그냥 철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군사력 뭐 해군력 증강 이런 것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이 막 예. 이제 물량으로 공세를 그렇죠. 해오기 시작하는 거기에 대한 또 압박을 이제 미국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일단은 또 미국인들이 그렇게 군사력 쏟아붓고 국제사회로 자꾸 나가서 어떤 국제 이슈에 개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 됐습니다. 회의감이 들죠. 예, 예. 미국한테는 뭐가 좋은 거냐. 뭐가 좋아? 나한테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 외국만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뭐 그냥 동맹 좋은 짓 해서 뭐 할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미국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던 건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죠. 그러니까 저도 코로나 때 미국에 있었지만 뭐 중국에서 배가 안 오니까 당장에 마트에 가면 아무것도 살 게 없고 화장지 대란이 벌어지고 화장지 대란 뭐 기저귀 대란 뭐 종류별로 다 나왔었거든요. 정말 마트에 칸이 텅 빈 것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워싱턴 시내 빌딩들이 다 공실이 되고 그렇죠. 식료품점 다 문 닫고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겪으면서 느낀 거는 아 뭐 중국이 다 해주네. 우리는 빈 껍데기였네. 경제력에서 중국이 없으면 못 사는 나라였네. 이거를 미국의 시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존의 노선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제 미국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압력이 된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그렇게 이제 돈을 쓸 필요가 있냐? 이제 더 이상은 없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된 거죠. 결국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이라는 것이 방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미국 국민들의 생각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네. 그런 변화를 이끌었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반 이제 가까이 된단 말이죠. 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미국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난 1년 반 동안에 트럼프가 추진한 정책이 시간이 좀 지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잠깐 시간을 좀 벌지만 네. 결국은 바뀌는 것은 없고 미국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은 군사력과 경제 측면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미국의 정책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네. 관세 그리고 뭐 AI 강화 정책도 있겠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고 충격적인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미국이 가고 싶었던 방향이라고 봅니다. 가고 싶었던 방향. 원래도 가고 싶었던 방향.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젠 자국 신경 좀 써라. 자꾸 바깥에 퍼주지 말고 우리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가져와.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관세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 이제 미국이 계속 AI에 관해서 또 뭐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우리 정부도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지금 미국이 군사력으로 더 이상 패권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돈도 없고 힘도 이제 예전 같진 않고 중국이라는 경쟁자 맞기에도 바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시스템화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대안이 AI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떻게 미국이 갈 수밖에 없는 방안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뭐 AI는 뭐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기술이 완전히 구축된 것도 아니니까 이제 시험대 초반에 올라 있다. 그래서 여기에 성패를 이제 완전히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미국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님 보시기에는 현장에서의 미국은 분명히 자신감은 있다. 적어도 경제력, 기술력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AI 어쨌든 칩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고 미국 AI 칩에 모두가 의존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데 외교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큰 이제 두 가지는 어쨌든 본토 방어. 그렇죠. 그리고 반구 방어. 예, 서반구라고 하죠. 우리가 미주 대륙을 방어하는 것.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 좀 버리자. 이제 뭐 우리가 중국, 유럽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냐.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경찰 노릇 이제 안 할 거야. 네. 미국으로 이제 정말 철수할 거야라고 네. 하는데 베네수엘라, 뭐 파나마, 뭐 네. 그린란드 또 여기서는 또 문제를 또 계속 일으키거나 또 네. 적극적인 또 힘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반구로의 축소를 이제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 NSS 같은 걸 통해서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기자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보면.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은 지금 미국의 뭐 NSS라고 국가안보전략이라고 하죠. 미국의 큰 어떤 외교 정책 틀을 발표하는 것인데 거기서 아주 명시를 명확하게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주목적은 본토 방어, 서반구 방어다. 예. 그 서반구라는 이 라인에 들어가는 데가 이제 이때까지 미국이 집적거렸던 파나마우나 그다음에 밑으로는 이제 위로는 그린란드 밑으로는 베네수엘라까지 가는 거죠. 여기는 확실히 미국이 세력권을 잡고 적어도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미국 본토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자꾸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가서 집적거려서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이 서반구는 확실히 방어해야 된다는 전략이고요. 나머지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란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사실 이거 왜 하지? 뭐 이런 왜 하지라는 예.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뭐 여러 분야의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으로서는 중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자꾸 대외에 투사하는 어떤 비용 그다음에 노력 이런 거를 접을 수가 없어요. 중동이 조용해지지 않는데 중동이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석유 때문에 많이 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 중동 문제에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고 우리는 손을 떼고 싶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길 조용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몽둥이를 한번 휘둘러 가지고 조용히 만들어 놓고 나는 발을 떼겠다. 네. 그런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란 전략을 할 때도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 없어. 우리는 빨리 하고 원점 타격하고 하메네이 죽었으니 빨리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동안 어떤 미국이 원해왔던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급하게 빨리 너무 거칠죠, 좀. 무리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미국의 패권 오히려 약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좀 모순적인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자님이 쓰신 이제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이제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 서반구로 축소를 통해서 힘을 모으고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에 다시 이제 우리가 또 강국이 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 것 같은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미국이 슈퍼파워로서의 어떤 복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 결국은 이제 서반구라고 하는 지역으로의 어떤 지역 패권 국가 정도 수준으로의 축소가 이제 불가피한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전략은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지역 패권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중국만 괜찮으면 중국만 우리가 견제할 수 있으면 중국만 예외고 나머지는 우리는 우리 지역 지킬 거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심어놓은 수십 년간의 패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져다준 이익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네네. 달러 패권이 가져다준 이익, 세계 최강국이 가져다주는 이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미국이 내놓고 있는 어떤 색다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AI 같은 뭐 어떤 새로운 첨단 기술 혹은 뭐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나의 패권을 경제 네트워크 혹은 시스템 네트워크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군사력을 우리가 막 동맹국에 군사 기지 만들고 해서 힘을 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기술력을 이용한 어떤 경제적 네트워킹으로 이 동맹국들을 올가매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대신 군사력은 줄이면서 군사력은 반구로 모아가서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지키는 이런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보이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AI 패권들 그리고 뭐 동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가자 전쟁 같은 거 하면서도 가자 전쟁 이제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미국이 가장 거기서 강조한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영역을 지키는데 군을 많이 투입하자는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미군은 오히려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뭘 추구했냐. 우리가 거기다 미국 기업 갖다 놓고 돈 벌자. 예, 그다음에 미국 거기 자원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것이고 이런 계획들을 막 거창하게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를 좀 더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화 패권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 뭔가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다 보면 30년 전에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본인이 이제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이제 저궤도 위성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프론티어가 막 열리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쟁의 문법을 새로 만들어서 맞아요. 남들이 익숙치 않은 걸 만들어서 내가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거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 중국이라는 이제 상대가 그렇죠. 거창한 상대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90년대에는 일본을 상대로 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네. 기자님 보시기에는 지금 중국을 상대로 과연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식의 방법을 미국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예를 들면 일본이 막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걸 막 치고 오니까 갑자기 미국이 내놓은 것들 인터넷, 소프트 파워 이런 네. 걸 막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면서 그냥 일본을 우리의 종속화시키는 아날로그 그냥 거기다 처박아 놓고 그렇죠. 미국은 예. 마음대로 이제 막 변하고. 예. 그런 게 이제 지금의 미국에는 AI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만큼 만만한 나라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맹국이었고 네. 뭐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을 강력하게 묶여 있는 나라 뭐 이런 나라니까 이제 됐는데 한 팔이 묶여 있는 나라니까 네, 상대하기 네. 편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네. 지금의 중국도 뭐 굉장히 기술 강국으로 어느 정도 와 있잖아요. 미국 수준에는 이제는 축구 빼고 다 잘하는 나라죠. 예, 못 보면은. 따라가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 사실은 지금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지금 스타트업 네. AI 스타트업의 한 80% 정도는 중국 프로그램을 쓰는 예, 그 정도의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저가형 시장을 상당히 이제 중국이 먹어버린 거예요. 스타트업들이 비싼 고비용 프로그램 쓰지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런 정도의 기술을 발전시킨 거는 미국의 도움으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대중 제재가 명확하게 있는 시점에서 자국에서 발전시킨 거예요. 돌파를 해낸다. 돌파를 자꾸. 해냈던 나라.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에는 못 미친다고는 하지만 네. 미국이 봤잖아요. 우리가 만든 제조업 시장을 중국이 어떻게 먹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제조업 시장을 다 뺏겨서 미국이 지금은 중국에 의존하는 시대가 돼가는 걸 미국이 봤기 때문에 네. 미국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어떤 AI 패권 시장의 또 화두가 피지컬 AI잖아요. 예. 예. 이 AI는 어쨌든 데이터로 싸우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데이터가 많고 적용을 많이 해야 거기서 더 발전을 하고 이런데 중국은 정말 빵빵한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AI를 다 거기다가 심어서 정말 많은 모델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제조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피지컬 AI를 넘어가는 시대에서 중국이 가진 강력한 강점 저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젠슨 황 네. 이제 엔비디아 대표가 네. 한국에 왔잖아요. 우리 네. LG 구광모 회장을 만난 게 또 화두가 됐었는데 이런 한국의 어떤 기업들을 계속 만나는 현대차, LG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도 한국은 제조업 시장이 괜찮잖아요. 피지컬 AI로서의 어떤 예. 파트너로서의.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하는 미국이 자꾸 이제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적어도 거기를 좀 그런 제조업에 우리가 안 가진 제조업에서 따라가려는 어떤 움직임 그런 걸로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이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중국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제재, 그다음에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압박을 계속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맞아요. 계속 돌파를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제일 궁금해진 건 그거예요. 이제 워싱턴 현장에서 봤을 때 보면 우리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중국은 결국 돌파를 해서 우리를 앞질 거야라고 하는 체념의 분위기가 더 강한지 아니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가 비등비등하게 경쟁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미국이 이겨라는 확신이 더 강한 것이 워싱턴 분위기인지 이게 사실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미국은 우리가 질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한다. 예.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아무리 지금 중국이 올라오고 어쩌고 하지만 뭐 군사력 측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의 측면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중국이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세계 질서를 만들고 지키고 있는 것도 미국이고. 그래서 중국에 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미국은. 그런데 확실한 불안감,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은 있는 과거 거죠. 소련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경쟁자다. 것은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칭하는 명칭이 유일한 경쟁자라고 유일한 경쟁자. 칭하는 냉전 시대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그런 호칭을 박아다 놓을 만큼 중국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언젠가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저 나라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우리를 언젠가 치고 올라올 거야. 우리가 뺏길 수도 있어. 라는 정도의 고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중국에 어떤 압력을 가하고 하는 거는 당장 중국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보다는 미국이 항상 해온 패권을 지켜온 방식은 그런 거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놔도 돼. 네. 더 크기 전에 찍어 누른다. 그렇죠. 예,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우리와 동등한 눈높이까지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아직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을 때 중국이 더 올라오기 전에 빨리 눌러야 된다. 눌러야 된다. 예, 예. 그런데 지금도 문제는 잘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워낙에 중국과의 관계가 또 만만치가 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과거 소련,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상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당황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자신감은 이제 있는 거고 결국은 시간이 이제 많은 것을 보여주겠죠. 네. 사실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이란 전쟁 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네. 끊임없이 많은 얘기를 이제 쏟아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얼라이언스 동맹을 이야기를 하고 동맹을 이야기하면 항상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죠. 결국은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미국의 이 NSS 뭐 국가안보 전략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동맹이 진짜 동맹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뭔가 미국과 이제 함께 해야 되는 동맹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한테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불만이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이제 훨씬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일 때 이 한미 동맹은 그러면 이 70년 동안 지금 잘 유지돼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변할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이 저런 식으로 변하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제서로 맞이해야 될지 이거 참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도 제일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저자분께서 오셨으니 한번 질문 좀 드려보고 싶네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가장 고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 한미동맹 관계를 명확하게 다룬 책은 아니고 그런데 계속 그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건 사실 저도 이제 꽤 한미동맹을 오랫동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미국이 동맹 관계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파트너인 우리도 이제 변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과거의 동맹에 이제 사로잡혀서는 미국의 방향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수준,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수준은 분명히 바뀌긴 할 겁니다.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돈 더 내라. 예. 그다음에 어디 분쟁 생기면 너희가 미국 편 들어야지. 너희는 동맹이니까. 거기서 한국은 굉장히 앞순위에 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동맹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요즘에 계속 한국이 앞단에 나오는가를 보면 그만큼 해줄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무슨 뭐 발언한 거 보면 첫 번째 호출되는 나라가 이제 영국, 네. 그다음에 프랑스, 네.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네 나라더라고요. 보면 주로. 미국이 봐도 해줄 것 같은 나라를 먼저 부르거든요. 그리고 해줄 능력이 되는 나라를 먼저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가 한 10몇 년간 이렇게 보면 계속 올라와요. 한국이 군사력 그래도 강국이고 그렇죠. 기술력 강국이고 네. 돈이 있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높아지는 거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엘브리지 콜비 우리가 얘기 앞에서 했었지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 뭐 돈 많잖아 이제 군사력 너희 되잖아. 그런데 왜 스스로 못 지킨다고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엘브리지 콜비라는 어떤 강성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워싱턴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보다 더한 걸 요구할 겁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얘기도 수시로 이제 정말 뺄 생각이 없더라도 무기로라도 계속 얘기할 거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유연성은 훨씬 높아질 것 같고. 유연성은 당연히 높아질 것 같고 중국에 대한 어떤 대책 너희도 마련해라는 요구도 올 거고 여러 가지 각종 요구들이 올 텐데 이제 미국의 많은 동맹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그거예요. 미국이 하는 지금 일이 부당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거죠. 원하지는 않고 탐탁지는 않은데 그거 말고 내가 다른 선택지가 있나 생각하면 없는. 예. 미국이 내미는 무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중국한테 갈 거야.
그게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로서는 별로 선택지가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좀 곤궁한 상황인데 한국이 그렇다고 아까 말했듯이 왜 한국을 앞단에 부르느냐. 한국이 뭔가 해줄 수 있는 나라니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적어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은 이제 찾아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우리로서는 제가 이제 관세 협상을 다뤘으니까 작년에 산업부 주로 이제 경제 쪽에 고위 관련한 기업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도 관세 협상할 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조선업 같은 거 하나만 더 있었어도 좀 더 미국에 세게 압력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경제 협상 굉장히 하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조선업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피지컬 AI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제조업, 조선업 같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것들을 잡고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스템 네트워크의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병목들을 잡아야 우리도 이제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 역량이 아주 없느냐. 뭐 우리가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길목길목에 설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현재까지는 갖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좀 최대한 활용하는 우리도 좀 이제 미국에 뭔가 내밀 수 있는 동맹의 시대를 조금 이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미국이 바꿔나가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은 되게 미국 비관론으로 이제 점철된 것 같은데 사실은 책 결론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제 스스로를 부숴놓고 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정립해가지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이러한 시도 결론적으로 성공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결론을 저 미래학자는 아니고요. 사실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저자로서 자관 판단해 보시기에 미국이 망하진 않겠죠. 망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앞으로 정말 제1 지금까지 누렸던 30년간 누렸던 초강대국의 시절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냐는 데는 좀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패권 국가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매우 특이한 시대가 지난 30년이었고 지금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있고 여기에 맞서서 뭔가 변화하면서 계속 갈등을 잇는 이게 정상적인 국면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뭐 중국이 G2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못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미국이 어떤 호령하는 세계 질서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이런 시대는 분명히 조금 저물어가고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어떤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자구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나가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미국이 이제 너희를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방어책을 마련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어떤 뭐 아무리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한들 이제 미국하고 점점 어떤 이해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뭐 미국이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조금씩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점차적으로 1등 강대국의 시대는 앞으로 뭐 중기적까지는 지켜갈 수 있겠지만 그 패권의 시대, 미국 패권이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어쨌든 서서히 저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뭐 지난 30년을 당연하게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러한 30년, 지난 우리가 경험했던 30년은 정말 매우 독특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이 책은 단순히 미국이 약해진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미국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미국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담은 책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이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생각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책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면 우리의 미래, 미국의 미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내 대한민국의 눈으로서 바라본 국제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러한 책은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팔아주셔야 이러한 저자들 또 다음 책도 내시고 더 좋은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정민 기자님 모시고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이정민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